네, 외식산업론 12주차 2강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의 주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 결정, 바로 2강 주제이고요. 1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식과 관련된 고객의 욕구 이해하면서 우리가 계층적 그 소비자 기본 욕구의 계층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소비자의 또 수평적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소비자의 그 기본적인 구매에 대한 욕구는 구매에 대한 그런 동기는 욕구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 과정에 이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입니다. 다음 상강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외식업체 선택 시 고려된 변수, 그리고 4절에서는 상황과 외식업체 유형에 따른 선택 소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강의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주요 내용 확인해보고 학습 목표 정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데 주요 항목들이 나옵니다. 바로 문제인식, 그 다음에 갈등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의 탐색 과정과 탐색 단계, 그 다음에 대안 평가 단계, 그 다음에 관여도에 따른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론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경영학을 배우면 경영학이나 마케팅 또는 이와 관련된 그 교과목을 또는 전공 분야를 여러분이 공부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학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트는요, 매우 재미있고요. 좀 어려운 용어가 있긴 합니다만, 좀 아카데믹하면서 매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주요한 그런 이론적인 배경 부분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을 이제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들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요, 우리들, 즉,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욕구라는 것이죠. 이 욕구에는 목마를 때 마실 것, 그 다음 피곤할 때 쉬기를 바라는 본원적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욕구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본원적 욕구는요, 누구에나 동일한 근본적인 욕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명시된 욕구는 소비자의 취향이나 또는 그가 속한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체적인 욕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본원적 욕구는 근본적인 욕구이고 명시된 욕구는 구체적인 욕구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보게 되면요, 이 욕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 구매를 통해서 욕구를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소비자들의 욕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수단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선택 대안들에 대한 비교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을 다른 말로는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은요,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이제 외식 장소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본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외식을 한다는 것은, 외식 장소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이런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림 14-2와 같은 의사 결정 과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는 충족시켜야 하는 욕구가 환기되면요,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하는 것을 주의를 갖게 되면, 이걸 바로 환기라고 그랬죠. 이게 환기되면 욕구 충족을 위하여
내외적인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이 탐색된 여러 정보 중에서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찾아서 실제 구매에 이르며 구매 후 평가를 거쳐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 내가 정말 구매를 잘했어 하면 만족. 잘못해서 내가 좀 너무 그 생존 욕구에 너무 제가 판단을 흐려졌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족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 소비자의 기억 속에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을 이제 내장한다. 기억에 내장함으로써 또 다른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됐을 때 그런 내적인 정보를 기억을 통해 가지고 내가 또 이런 그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죠, 여러분? 그림 14-2죠. 그림 14-2의 그 도표를 보게 되면 소비자는 먼저 문제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고요. 자, 인식을 했으면 내가 그 인식을 필요로 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탐색하죠. 이 정보 탐색할 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내적 탐색이라고 합니다. 내적 탐색이라고 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그 탐색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찾거나 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바로 외적 탐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탐색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대안을 평가하는 게 되겠죠. 이 대안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매에 이르게 되고 구매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만족, 불만족을 판단하여 다시 이 내적 탐색, 기억에 내장이 된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탐색을 구매하는 데 있잖아요. 구매하는데 꼭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미치는 것이 바로 관여도인데요. 영어로 involvement라고 합니다. 자, 의사결정에는요. 특정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그 다음에 지각 정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 중요성 지각 정도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여도인데요. 이 관여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관여도라는 상황 변수에 따라서요, 소비자의 문제 해결 과정은요, 포괄적 문제 해결 과정과 제한적 문제 해결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여러분? 포괄적 문제 해결과 제한적 문제 해결이 무엇인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포괄적 문제 해결은요, 소비자 특정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여러 대안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차를 구입할 때는 어떻게 되죠? 신중하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제한적 문제 해결은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음식점에서 맛집들은요, 포괄적 문제 해결일까요? 아니면 제한적 문제 해결일까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맛집들은요, 제한적 문제 해결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 서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 저건 맛집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맛집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이론과 논리를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걸 우리 사업장에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해서 사업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 결정 첫 번째 바로 문제 인식에서부터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실제 사항, actual state와 그 다음에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가 지각하게 되면요,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환기됩니다. 이걸 니즈 어라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비자의 문제 해결 과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즉, 소비자의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걸 고쳐야겠다. 저걸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제 상태와 이제 바람직한 상태에서 문제 인식하게 되고요.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시작이 되고, 보여지는 도표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 크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 아니오로 이제 나눠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 10-3입니다. 문제 인식과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문제 인식의 소비자 구매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소비자의 니즈는요, 수요를 창출하여 소비자의 욕구가 발생시키게 됩니다. 수요를 창출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발생시키는 입니다만, 하지만 욕구의 인식이 반드시 구매 의사 결정을 유발시키지
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상당한 수준의 욕구가 인식되었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거나 시간이 없거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규범, 예를 들면 이제 이 교수님이 이 길거리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구매하고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콘 같은 걸 좋아하는데 콘을 이제 손에다 들고 먹고 가게 되면 이런 것들 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목사님이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침을 뱉다는 거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규범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분이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 이제 규범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구매 행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충분한 조건이 아니고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해서 문제의식은 소비자의 구매행위의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비자의 문제의식은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런 부분은 이제 모티브, 바로 이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동기인데요. 이게 니즈가 발생하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내부적인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지만 구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진력이 바로 동기라는 것이죠. 이 동기라는 것은요, 충족되지 않은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의 내적 긴장 상태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동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현재의 상태와 그 다음에 원하는 상태의 차이가 클수록 이 욕구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기능적 동기. 제품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유용성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 정적 동기는 제품과 또는 제품 유형의 외형과 편의성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동기는요, 제품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나 존경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 그 다음에 상황적 동기는요, 예를 들면 가격 할인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호기심적 동기인데요. 교재에서는 이제 호기심적 선택을 나와 있습니다만 영어를 풀이해 보니까 그냥 curiosity, 모티브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적 동기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제품이나 상표에 대한 관심이 환기로서 의한 선택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보게 되면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나왔을 때 좀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선택적인 동기가 바로 호기심적 동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기능적, 미적, 정적, 그다음에 사회적, 상황적, 호기심적 동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5개라는 거죠. 5개. 이렇게 동기가 일으키는데요, 갈등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이제 선택 장애가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괜히 짬뽕이 옆에서 맛있게 먹고 있으면 짬뽕이 땡기고, 또 짬뽕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기가 일으키는 갈등의 유형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접근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형은 2가지 대안에 대해 모두 매력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가지 바람직한 대안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에인데요. 2곳 식당 모두가 마음에 드는 경우에 어느 곳으로 갈까? 좀 고민스럽죠. 이런 경우 선택장애, 교수님도 선택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고 회피 갈등인데요. 이것은 소비자가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인데, 발행과 동시에 회피하고 싶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은 마음에 드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선택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식당은 마음에 드는데 차로 접근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바로 여기 접근 회피 갈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피 갈등인데요. 2가지 대안 모두 회피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우연히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거나, 또는 근처에 적당한 식당도 없는 경우나, 가격이 비싸거나 서비스도 엉망인 경우가 바로 회피 갈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가 이제 5가지 있고, 이런 동기로 인한 갈등이 발생되는 것이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거. 문제 인식을 했고요. 이런 동기, 갈등 다 겪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보를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정보. 소비자가 점포 또는 제품의 구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의도적 노력으로, 의도인 노력이 바로 정보 탐색인데, 이런 정보 탐색은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비자가 탐색하는 정보의 양이 많은 관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내는 활동을 내적 정보 탐색이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것을 외적 정보 탐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찾는 것을 이제 정보의 원천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보게 되면 개인적인 정보 원천과 어떠한 상업적인 정보 원천, 그 다음에 공공적 정보 원천, 그 다음에 경험적 정보 원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보 원천이 있고요. 이런 정보 원천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억을 떠오르는 것을 회상이라고 했는데요. 소비자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의사결정 첫 단계로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회상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이 회상된 정보가 문제 해결에 충분하면요. 소비자는 외적 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적 탐색에 의존하여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적 탐색에 의해서 회상된 상표들을 집합을 환기상표군이라고 합니다. 환기상표군.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맛집이라고 기억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이제 환기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 탐색에 있으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 어떤 상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내리고서 몇 개의 선택 대안을 고려하게 되고요. 이 선택 대안들이 소비자들이 탐색 과정의 결과, 몇 개의 상표로 구성된 고려 상표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표를 선택할 때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대안들을 고려되는 것, 이 고려되는 것들로 구성된 것을 고려 상표군이다. 고려 상표군이다. consideration set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적어도 맛집은요, 내가 외식업을 운영하거나 내가 외식업에서 종사하면서 관리자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고려 상표군에 해당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안평가는요, 도출된 고려 상품군에 속한 각 선택 대안을 평가하고요. 소비자의 욕구에 일치하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해야죠. 소비자는 이런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을 거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요. 여러 대안들을 평가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평가 방식은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최종적 선택을 위하여 여러 평가 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겠죠. 그럼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평가 기준은 제품의 내재적, 그 다음에 외재적 정보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품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속성 정보를 내재적 정보라 하고 있고요. 제품 자체의 혜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제품의 브랜드명, 그 다음에 제조국가, 취급 점포 등의 정보를 외재적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를 기준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격이나 제품의 수명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객관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만, 제품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상징가치나 편익처럼 심리적이고 주관적 특성을 지닌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관적 평가 기준들은요, 제품의 사용 결과에 의한 만족이나 신념, 그 다음에 사회적 수용에 대한 관심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은요,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정보나 소비자의 경험에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 기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제 관여도인데요. 이 관여도는 이제 영어로 이제 involvement라고 하고 있는데, 정의를 보게 되면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 어떤 거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느끼는 정도 또는 관심도, 또 혹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지각 정도,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여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관여도는요, 내가 얼마나 관여를 하느냐,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높은 관여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물론 정도는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위험을 극소화시키려고 할 때 소비자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며 관여도는 이제 그럴 경우에 관여도는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여도는 이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높은 관여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낮은 관여도가 있는 겁니다. 낮은 관여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관여도가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에 생각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관여도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싸고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을 구매할 때는요, 소비자는 관여 수준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점심을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배달 주문할 거 아니에요. 이건 관여도가 높을까요? 예, 관여도가 높지는 않죠. 그냥 내가 늘 습관적으로 주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관여도 낮은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산다. 아니면 여러분 노트북을 산다. 또는 여러분이 이제 그 직장 다니다가 첫 번째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차를 구입했을 때 고민스럽죠. 어떤 차가 좋은지. 그 다음에 뭐 그 여러분의 재정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재정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차를 일단 보겠죠. 새 차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중고차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좀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높은 관여도와 낮은 관여도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고관여 상황에서 소비자들은요,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죠? 문제인식하고 문제인식이 있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정보를 탐색한다 그랬죠? 이 정보 탐색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이 있는데 관여도 높은 거는 당연히 이제 외적인 탐색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대안 평가를 한다 그랬죠. 이 대안 평가를 해서 결국은 구매하게 되는데 이 고관여 제품들은 어떻게 돼요? 다 이런 능동적인 탐색과 어떻게 돼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의사결정들은요. 반면에 저관여의 경우는요. 소비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분 껌을 구입할 때 아니면 껌을 요새 잘 안 씹나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다이소 가서 물건을 사는 때 여러분 고민 많이 합니까?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이소의 전략은 바로 관여도가 높지 않은 제품들만 취급한다는 것이죠. 다이소요, 다이소. 자,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그 상품을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도 위험이 크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마트에 갔을 때요, 마트에 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즐겨 먹는 게 그게 뭐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이게 깜빡깜빡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소시지를 이제 늘 먹는 소시지가 있어요. 비엔나 소시지가 있는데 다른 제품에서 거기서 시식회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요리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주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먹어보고서 내가 저 비엔나 소시지를 계속 먹어보다가 이거 하나 먹었는데 가격을 어떻게 돼요? 1+1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사람들이 그거 한번 구입해보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가 이제 이런 저관여 제품의 가장 특징적이라는 부분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햇반이 있어요. 원래 CJ 햇반이 있고 또 오뚜기에도 또 이제 햇반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뚜기가 이제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돼요? 제품도 또 똑같고 또 맛도 똑같으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오뚜기는 그 시장을 이제 저관여의 전략으로 어떻게 돼요? 소비자의 저관여 전략으로 접근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제 그거를 늘 이제 충동 구매에 계속 이어지게끔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느 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품질적인 가격적인 경쟁이 충분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싶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CJ 제품과 가격을 좀 비슷한 가격대로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품과 상품 관여도에 따라서 소비자를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보는 것은 제품에 대한 이제 관여도가 높고 낮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표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낮냐 고저로 이제 구분돼서 일단 어떻게 돼요? 제품의 관여도도 높고 상표에 대한 관여도 높으면 상표 충성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표에 대한 관여도는 높은데 어떻게 돼요? 일상적인 뭐죠? 제품에 대한 관여도 낮은 것은
일상적인 상표 구매자다 해서 상표에만 관심이 있거나 또는 선호 상표가 존재하거나 낮은 수준의 그런 감정이 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일상적인 상표 구매자라고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높은데 어떻게 돼요? 상표에 대한 관여도는 낮은 것을 정보 탐색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햇반인데 어떻게 돼요? 햇반인데 옷 찢어 있거나 뭐 이걸 타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제품, 그 밥을 즉석해서 햇반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즉석 그런 렌즈에다가 데펴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했을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표 전환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품에 대한 관여도 낮고요. 상표에 대한 그 다음에 관여도 낮은 경우는 이 상표 제품 모두 무관심합니다. 그냥 내가 저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구매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마트에 갔을 때 뭐 식자재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마늘이나 뭐 오이 뭐 등등 그거 뭐 브랜드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 건 닿지 않죠. 그냥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언제든지 상표 전환이 가능한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2강 강의했고요. 이 학습에 대한 정리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잠시 쉬고요. 여러분 이제 12주차 3강 외식업체의 선택 시 고려되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